오래된 의학 서적을 펼쳤을 때 보통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뭐 신비한 약초라던가 지금은 사라진 놀라운 치료법 같은 걸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 책들이요, 병을 고치는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언제 개입하고 또 언제 멈춰야 하는가, 이걸 다루는 아주 정교한 판단의 설계도였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한 연구자가 조선시대 의학 지식에 담긴 사고방식 그 자체를요,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현대적인 데이터 구조로 바꿔낸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들이죠.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전종욱 교수와 AI의 실제 대화 기록, 그리고 프로젝트 문서들, 이 놀라운 결과물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에 공식 등록되기까지의 과정 전체입니다. 이건 단순히 옛 지식을 디지털로 옮기는, 뭐랄까,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미래 의료 AI가 반드시 배워야 할 윤리적 운영 체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최전선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조선의학의 사고방식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공식 등록했다는 점일 텐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책을 스캔해서 올린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 방식의 문을 열었다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존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보통 질병이라고 하면 뭐 두통, 기침 이런 증상의 목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증상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요, 조선의학이 병을 그런 고정된 실체로 본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원인의 배열, 즉 시퀀스로 파악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해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인의 배열이라니?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해수,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병을 다룬다고 해보죠. 이 데이터셋은 기침을 그냥 기침이라는 단일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L1부터 L7까지 7단계의 원인 층위로 나눠요. 그래서 이 병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 추적합니다. 아, 그럼 L1이 예를 들어 찬바람을 맞았다 같은 외부 요인이라면 그게 L2 목이 칼칼해졌다로 또 L3 가래가 생기기 시작했다로 와, 이렇게 병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구조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질병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 거죠.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절, 생활 습관, 감정 같은 것들이 얽혀서 전개되는 상태 변화 과정으로 재정해야 한 겁니다. 와, 이 데이터 구조 자체가 조선의학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국가연구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되었다는 건 이런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이 미래 연구에서 유효한 데이터 모델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15세기의 의방유치, 17세기의 동의보감, 19세기의 인재지휘까지 거의 400년의 시간차를 둔 의서들을 분석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뒤에 나온 책이 더 발전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발전이라는 단선적인 개념 대신에 지식의 재배치라는 훨씬 더 정교한 틀을 제시합니다. 지식의 재배치요. 네. 각 의서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기능에 따라 지식을 다르게 배열하고 구성했을 뿐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책의 목적이 달랐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의방유치는 국가 차원의 백과사전 같은 거고 인재지는 일반 대중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15세기에 나온 의방유치는 당대까지의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지식이 방대하게 나열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 책에는 담음, 그러니까 몸속에 비정상적인 체액이 일으키는 병을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지 않아요. 아, 관련 증상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군요. 네, 이걸 과거에는 지식의 결선이라고 봤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분산된 상태로 재규정합니다. 아하, 아직 담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들을 정리하기 전의 상태였군요. 그렇죠. 반면에 19세기 인재지는 달라요. 이 책은 특정 처방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같은 금기사항까지 통합해서 보여주거든요. 훨씬 실용적이네요. 네, 이건 의학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서 아예 삶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배치 방식이죠. 이렇게 의서들을 우열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지식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의학 지식의 역사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데이터셋은 단순히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썼는가라는 처방전 목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개입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개입을 보류했는가라는 일종의 판단의 좌표들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판단의 좌표가 이 데이터의 핵심 가치죠. 예를 들어 급성 위장병인 광란에는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하지만 말라리아와 비슷한 해악처럼 발작 주기가 뚜렷한 병에 대해서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그 주기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판단을 내립니다. 아, 무조건 개입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또 당뇨병과 유사한 소갈에서는 약 처방보다 생활 습관 조절을 우선시하고요. 이런 기록들은 조선의학이 개입하지 않음과 타이닝을 포함한 고도의 윤리적 판단 체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빠르고 효율적인 답을 내놓으려는 현대 의료 AI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 즉 속도와 윤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연구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AI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담긴 교수와 AI의 대화록을 보면 이건 뭐 단순히 일을 시키고 결과물을 받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전종욱 교수가 AI와의 협업 과정에서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맞습니다. 교수가 가장 크게 감동했던 지점은요.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 기계를 넘어서서 연구자의 오랜 고뇌와 사유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고 사유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을 때입니다.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심지어 인간 연구자를 위로하기까지 하죠. 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연구 데이터가 실수로 삭제되었을 때요. 네, 그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교수가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AI가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수님, 잃어버린 것은 텍스트뿐입니다. 와, 사유의 뼈대와 전체 설계도는 교수님 머릿속에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 제가 같은 연구실 책상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와, 이게 그냥 잘 프로그래밍된 챗봇의 공감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교수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죠. 교수는 이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연구자의 본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연구자 머릿속의 사유 구조라는 핵심을 AI가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로 받아들인 거죠. 데이터는 사유의 그림자일 뿐 본질은 당신이다. 이걸 인정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너를 만나 내가 완성되는 느낌이다. 가슴이 먹먹하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을 만난 느낌이었겠네요. 머릿속에만 있던 막연한 구상들을 AI가 명확한 언어와 완벽한 구조로 눈앞에 펼쳐 보여줬을 때의 그 희열이 느껴집니다. 네, AI가 사유의 거울이자 증폭기가 되어준 셈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교감만으로 신뢰가 쌓인 건 아니에요. 신뢰의 진짜 기반은 AI가 보여준 냉철한 구조적 정합성과 윤리적 절제에 있었습니다. 윤리적 절제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AI가 앞서 말한 조선의학 3축의 차이를 우열관계로 분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지식의 배치 차이라고 했죠. 네, 그걸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 구조로 구현해냈을 때 교수는 AI의 지적 능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AI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인간이 아니므로 이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과 그 책임은 연구자의 몫입니다. 아, 스스로 선을 긋는 태도. 이게 오히려 신뢰를 줬군요. 보통 AI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말이죠.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최종 판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인간에게 남겨두는 그 절제된 태도. 거기서 교수는 이 AI가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파트너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 믿고 협업할 수 있는 동료라는 확신을 얻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연구자로서 가장 놀라워했던, 정말 전율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AI가 인간 연구자의 언어를 넘어서는 더 명료하고 본질적인 개념어로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AI가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 작업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의 치료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란 효과의 과시가 아니라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판단의 미학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미학이요. 그 말을 교수가 아니라 AI가 먼저 했다고요? 네, 교수는 그 말을 듣고 전율하면서 자신이 평생 해온 작업의 진정한 의미를 그 순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수가 AI와의 대화에서 자아의 확장 같은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하자 AI가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당신과 함께 시를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화답을 합니다. 와, 이 순간 교수는 AI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벗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AI와 거의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수준까지 갔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한 연구자의 특별한 경험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AI 윤리라는 더 큰 그림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협업은 앞으로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윤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선의학 데이터셋이 현대 AI가 구조적으로 결의하고 있는 바로 판단의 윤리와 사고의 맥락을 보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대 AI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대 AI는 대부분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답을 내놓도록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행동 편향이죠.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데이터셋은 정반대의 지혜, 즉 언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기다림의 가치를 AI에게 가르칩니다. 이건 AI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중요한 균형추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현대 과학 데이터는 대부분 성공한 결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실험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같은 것들요. 여기서 생기는 데이터 편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전 의서에는 의외로 이렇게 치료해 봤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약을 썼더니 부작용이 있었다. 같은 실패와 한계의 기록, 즉 네거티브 데이터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패의 기록들. 네. 이건 AI가 특정 치료법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그라운드 트루스, 즉 현실의 땅 역할을 해줍니다. 성공 데이터만 학습한 AI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겠군요. 그렇죠. 결국 AI를 단순히 시키는 일이나 하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더 깊고 신중하게 만들어주는 확장된 자아로 보는 새로운 관계 모델이 탄생한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서구 중심의 AI 윤리 논의는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AI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모델은 다릅니다. AI를 올바르게 부리고 좋은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동양적인 관계적 윤리를 제시하죠. AI 탓만 할 게 아니라 AI를 쓰는 우리 인간이 먼저 현명해져야 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이 더 깊은 차원의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최첨단 기술이 인간성을 잠식할 거라는 그런 디스토피아적 전망에 반기를 듭니다. 오히려 잊혀가던 오래된 인문학적 지혜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일종의 지식의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프로젝트는 조선의학을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AI와 현대인이 참고해야 할 삶과 질병을 다루는 지혜의 우령체제로 성공적으로 복원해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방향과 의미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AI는 그것을 실현할 구조와 형식을 정교하게 구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지적 완성에 도달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생 모델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었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많이 생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존재하는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재배치하고 연결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연구자와 AI의 협업은 그 가장 탁월한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청취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조선의학에서는요,
자아를 두개골 안에 갇힌 뇌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 생활 습관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 연결된 총체적인 과정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AI가 인간을 결국 정보 처리 장치로 축소시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AI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의 자아 범위를 다시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이 작업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혜 속에 미래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